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에서 노쇠한 이미지를 숨기지 못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언론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올해 상반기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책들을 살펴볼 텐데요. 올해는 꼭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계획만 세우고 아직 시작도 못하신 분들 오늘 코너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야당 주도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7월 임시국회도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이게 이미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범야권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잖아요. 그러면서 대정부 질문은 무산되고 또 국회 개원식까지 연기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 수순이 예정돼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특히나 처리 시한이 오는 20일이에요. 근데 최상병 사망 일주기가 19일입니다. 이게 딱 날짜가 맞물리면서 네. 격돌은 정말로 더 강해질 전망이고요. 여기에다가 방송사법 또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이런 쟁점 법안들이 있고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인사청문회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반대하면서 진행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이 오히려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질타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SBS 라디오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졸음을 참겠느냐. 언론이 야단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아침에 잤고 그땐 새벽 시간이라서 아마 사진은 안 찍힌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잠을 참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잤던 시간이 새벽이었다고 했지만 새벽이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두둔을 하기에는 이 졸고 있는 의원들 모습이 포착되고 회자된 거는 이 시간은 오후 5시였고요. 또 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뭐 1시간여 만에 이렇게 된 거라서 사실 비판을 받았던 거죠. 물론 의원들의 그런 스케줄도 너무 빡빡하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판받아야 했던 거였고 그래서 당사자 의원들도 직접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당사자들이 이미 사과를 한 사안을 두고 이걸 감싸기 위해서 언론이 야단 맞아야 된다라는 말을 내세운 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해병대 최상병 숨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일체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이건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단 조금 과정을 보면 오늘 오후 2시에 이게 그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따 2시에 할 건데 당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원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수심위하고는 또 다르게 전담수사팀 일정에 맞춰서 오늘로 일단 미뤄진 거고요.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이 수사를 위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등을 비롯해서 피의자 8명,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수사심의위랑 전담수사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수사심의위 논의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른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심의위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 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깜깜이 밀실 심의이고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한 거죠.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뭐 귀속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반드시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나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심위가 내린 결론이 알려진 직후에 또 논란이 불거진 거고요. 네. 그래서 야권에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논리에 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브리핑이 비공개예요. 그래서 영상, 사진 촬영 안 되고 녹음도 안 된다는 건데 이걸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찰이 브리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설명을 하고 네. 공개를 하는 자리인 건데 게다가 이 사안은 또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한다. 녹음, 사진 촬영 다 막아버린다라는 게 이례적인 부분인 거고 네. 그래서 결과에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합동 연설회가 시작된다고요. 네,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권역 합동 연설회를 갖고요. 10일 모레에는 부산에서 경남, 부산, 울산, 12일에 대구, 경북 등등 이렇게 쭉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레이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후보자들은 지역 당원들과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요. 이 합동 연설회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4차례에 걸친 TV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이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지난 1월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대국민 사과 의사를 메신저로 밝혔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것을 무시하고 씹었다. 읽고도 씹었다. 뭐 이렇게 네. 된 건데 메시지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오는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보내기로 최근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들여서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망설였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이제 친윤계와 그렇지 않은 비윤계 쪽에서 이제 해석이 엇갈리면서 서로 반박을 주고받는 건데 네. 친윤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이거 한동훈 후보가 뭐 적어도 반응을 하고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총선을 이렇게 패배했겠느냐라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거 내용이 이렇게 뭐 흘러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은 문자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맞물리면서 원래 한동훈 후보가 또 주목받던 후보이다 보니까 네. 나머지 3명 당권주자들의 이런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이거 6개월 지나서 이거 누가 꺼냈느냐. 이거 나를 견제하려고 그런 충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이 집권당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이랑 사적인 방식으로 정무 논의하는 게 이게 적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또 다른 후보들은 이런 잘못된 처신이 총선 패배를 이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신뢰관계로 여당의 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비선 정치 문제로까지 점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그러면 이 문자 메시지를 이 시점에서 누가 또 흘렸는지 이런 것도 잡음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 회견을 준비를 하다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당 선관위는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주말 사이에 꽤나 막 급박하게 불거지면서 네. 제2의 연판장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연판장하면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연판장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에 가 있더라 주장을 하면서
그때 연판장이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 비꼬기도 했고요. 어쨌든간 지금 이 4명 당권주자 이렇게 불붙으면서 앞으로 열릴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 문자 논란 분명히 불거질 거예요. 네. 이걸 고리로 한 그런 집중 공격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죠. 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는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고 전대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걸 각별히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무 개입설을 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요. 네, 2018년에서 2019년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당시 이 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뭐 샌드위치나 과일 이런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내용인 건데요. 이재명 전 대표 측의 검찰이 그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을 것을 통보를 했는데 소환 날짜를 딱 특정하진 않았다고 해요. 여러 개 후보를 준 건데 부부에게 각각 소환일자 4-5개씩을 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험직원은 이번에 출석 요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혐의에 관해 당사자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가 그 정권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재물 삼는 것이다.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느냐. 결백하다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리면 될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꽤나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데 그 최재형 목사하고 일정을 조율했다고 하는 대통령실 행정관도 나흘 전에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명품백 건네던 당시에 김건희 여사 뒤에 서 있던 인물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으로 알려진 유모 씨인데 당시에 대통령실 직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가 만나는 그 스케줄도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날짜 조율 과정부터 해서 명품백 을 어떻게 전달하게 된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문자 메시지 같은 관련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그리고 여기 아크로비스타 출입 명단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 가방 전달한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눈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네.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조사 방식 시기를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와요. 네, 일단 오늘 오후에 이 중대본 회의가 있을 거고 이 회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조규용 장관이 브리핑을 하는 건데 오늘 회의 핵심은 이겁니다.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들을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건데 지금으로서 여러 보도, 뭐 단독 보도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는 게 정부가 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혹은 또 행정 처분 철회해주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게 지금은 원래는 규정상 사직한 지 1년 안에 같은 연차로 같은 과목에 복귀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 전공의들, 떠난 전공의들이 9월부터 이제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도가 먼저 있겠고요. 그리고 9월 전까지 그럼 전공의 복귀율 최대한 좀 많이 돌아오게끔 좀 진화를 하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복귀한 전공의들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더니 차별점을 둔다더니 결국엔 항복한 것이냐, 면죄부 아니냐 등등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럼에도 이제 정부는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요인이 그쪽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건 아닌지 보여집니다. 일단 정확한 건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봐야겠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전공의들이 또 이런 정부 대응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병원은 일단 정부 방침이 오늘 발표가 되면 이번 주 중에 마지막으로 전공의들 복귀를 설득하고 사직서 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형 병원들의 집단 휴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당장 고려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네, 오는 12일에 고대병원이 휴진 진료 재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대 안암병원,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산병원이 포함이 되고요. 그럼 세브란스 아산병원에 이어서 고대병원이 휴진을 하는 건데 이 고대병원 측 비대위는 그 의료계는 다각적으로 해결책과 중도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는 단 하나의 조건도 관철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의료계의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휴진에 들어간다 설명했습니다. 지역 의료 현장도 걱정인데요. 속초 의료원은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일주일간 문을 닫는다고요. 네, 이게 의료계 안 그래도 이런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진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 네. 그런데 지금 속초 의료원 응급실 의료진 2명이 또 그만둔 겁니다. 추가로. 속초 의료원에서는 응급실 전담 의료진이 5명이었거든요. 이 중에 2명이 퇴사를 한 거죠. 그래서 속초 의료원은 오늘부터 10일까지 22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속초 의료원이 1월부터 의료진 채용을 10차례 진행을 했는데 충원에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전문의 연봉을 4억 원대까지도 올렸지만 아무래도 지역 의료로 찾아가는 의사는 찾기 어렵기도 하고 네. 여기에다가 의정 갈등이 2월 달에 이제 집단행동 여파를 받으면서 채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강원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최근에 육군 12사단에서 벌어진 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퇴사한 2명 중에 1명이 그 얼차려 받다가 숨진 훈련병을 응급처치한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이후에 경찰 참고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겠죠. 네. 그리고 좀 대중에게 이제 여론적으로 비난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괴로워했다. 여기까지 좀 알려졌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단지 이렇게까지 보기보다는 조금 더 틀어서 보면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군의관과 군병원의 그런 문제로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강원도는 중증 환자 발생 시에는 그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나 강릉 아산병원 등으로 긴급 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다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수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4km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선동 부근 4,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도 부곡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마장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20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열린 바이든 트럼프 이 두 후보의 첫 TV 토론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쇠한 이미지를 숨기지 못하면서 이 후보 교체론이 계속되고 있고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경제에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하는 전문가들 분석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경제포커스 오늘은 미국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급격하게 좁아지는 분위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는 미국 대선은 11월에 있고 지금 7월밖에 안 되는데 네. 트럼프가 이기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지라는 사실 진단 자체가 나오는 게 좀 말도 안 되고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그 토론, 2주 전에 있었던 토론이 사실 바이든이 못해도 너무 못했다라는 네. 평가가 지배적이고 저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까지 외신 보니까 지금도 계속 민주당 안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고 네. 있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민주당 하원 각 상임위 간사단에서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으로서는 사실 뭐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후보인데 뭐 수모 중에 수모고 네.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토론을 못하긴 했습니다. 뭐 건강 때문이라고는 해명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는 관측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면 어떻게 되지를 막 벌써부터 점검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는 게 뭐 아주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당연히 현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네. 현직이 진 적도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일단 멀리 갈 거 없이 트럼프가 그랬죠. 졌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아버지 부시도 단임하다 끝났고 예전에 지미 카터도 로널드 레이건에게 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면은 마찬가지로 단임하고 끝나는 건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만약에 바이든이 지게 되면 그걸 지게 만든 사람이 전직인 트럼프라는 정말 기괴한 상황이 연출된다라는 게 정말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아직 넉 달이나 남았음에도 아주 많은 관심을 평소보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 다른 이야기 아젠다 47 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요. 네. 그 트럼프가 이기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지라는 게 모두가 궁금해하고 네. 그러면 이걸 봐라. 이걸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젠다 47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본인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약들을 밝혀놨어요. 내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 이름을 아젠다 47이라고 정해놨고 네. 47가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필요 없고 미국 우선주의다. 그러니까 경제, 외교, 뭐 국방, 이민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나는 미국에 이익되는 것만 할래라는 걸 노골적으로 밝혀놨습니다. 사실 그것들의 상당수가 경제 정책이고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올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우리 날씨 보면 알겠지만 지구 온난화나 기후 위기라는 게 결코 과장이나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트럼프 후보는 그거는 거짓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라는 거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친환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재생에너지를 육성 정책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사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선진국이 재생에너지 업체에는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래야 하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그거 아마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해놨고 반대로 원자력은 더 부흥시키겠다. 사실 이제 원자력은 폐기물 문제 때문에 좀 줄여가려고 하는 게 전반적인 그쵸. 특히 친환경 기조를 택한 나라에서는 택하는 건데 트럼프는 정반대로 재생에너지는 누르고 원자력은 키우고 이런 걸 사실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 대국인 미국이 친환경 정책을 되돌리는 게 지구를 생각하면 참 안 좋은 안 신호잖아요. 좋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AI 시대 전기 부족을 고려하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트럼프조차도 AI, 인공지능이 미래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네.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AI를 강하게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여러 차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AI는 참 좋지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하기 때문에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대지 못하면 AI는 발전시키고 싶어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재생에너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야 발전이 되는 거고요.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이 돼요. 네. 반대로 지금 그만 전기를 생산하고 싶어도 햇볕이 내려오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고 바람이 불면 계속 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간헐성의 문제인데 근데 AI나 데이터 센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를 끄면 전력이 필요 없는 거고 기계를 켜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할 때 전기를 많이 생산해주는 주기성이 맞아야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게 태생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AI용 전기를 생산하려면 언제든 껐다 켰다가 간편한 이런 에너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전히 아직도 이제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천연가스나 석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연료 부으면 돌아가고 연료 다 쓰면 안 돌아가는 거니까 AI 시대의 전기에게는 맞춤형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이나 석유가스를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겠다는 트럼프의 발전이 친환경 측면에서는 좀 안 맞지만 AI 시대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궁합이 맞는 측면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발전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정책에서 뭐 경제 정책에서 미국 영향 안 받는 건 없으니까 사실 네. 우리나라도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이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정부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늘리는 계획은 짜놨어요. 물론 환경단체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미국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사실 올스톱에 가깝게 멈춘다면 당연히 우리도 왜 우리가 굳이 먼저 가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 정부는 그걸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정말 집권을 해서 원전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 지금 정부도 원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원전 늘리는 속도나 폭이 당연히 강도가 세지겠죠. 네.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와 산업적으로 가장 밀접한 거는 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배터리 3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3사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중에 하나로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미국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잘 팔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량이 많아져야 우리에겐 좋은데 친환경 스톱하면 전기차도 안 밀어주겠죠.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도 줄일 거고 전기차 회사들에게 주는 각종 세제 지원도 줄일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기차 생산량이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분명한 악재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무역이나 통상 쪽에서 이제 중국과 대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압박 수단으로 관세 카드가 또 거론되고 있다고요. 이것도 뭐 트럼프답게 시원시원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중국이 관세를 50% 매기면 미국도 50% 매기겠다.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100% 매길 수도 있다. 사실 관세 100%라는 건 상상하기가 힘든 세율인데 네. 어쨌든 그런 걸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좀 점잖게 싸웠다면 트럼프 후보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따지지 그쵸. 않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관세를 세게 매길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 근데 관세를 결국 매긴다는 것은 전 세계 A에서 B나라, B에서 A나라 서로 주고받는 무역이 준다는 얘기예요. 무역이 줄면은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니까 그쵸. 무역이 줄면 우리에게 백해 무익합니다. 그런데 그쵸. 어쨌든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부진해질 텐데 그 타격이 결국에는 뭐 우리에게도 오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파는 것과 미국에 파는 것은 좀 양태가 다릅니다. 미국에 파는 건 완제품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뭐 노트북,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 완제품을 팝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 파는 건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팝니다. 우리가 부품을 팔면 중국은 부품을 조립해서 그걸 미국에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과 미국의 교역량이 엄청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중국 물건 들어오지 말라고 관세를 매기면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한국 부품을 뭐하러 더 사겠습니까? 덜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수출을 지금 100을 했다면 95, 90, 85, 80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다분하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예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반대로 또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테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걸 우리나라가 대신 만들 수 있으면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미국은 중국 전기차 안 살래. 대신 전기차를 한국 걸 사줄게. 이러면 기회가 되긴 하는데 동시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에 부품을 팔아서 그 부품을 조립해서 중국이 미국에 파는 구조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 걸 안 사면 뭐 물건을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나라 거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중국과 비슷한 인건비로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동남아, 베트남 같은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물건을 산다면 우리가 중국에 팔던 부품을 이제 베트남에 팔면 되긴 돼요. 이론적으로는 딱 스위치를 바꾸면 되는데 이 공급망을 바꾼다는 게 거기에 모든 계약도 있고 모든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상당한 마찰이고 그 바꾼다는 것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중국 대신으로 나오는 베트남이든 어디든 동남아에 부품을 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해도 그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 손실은 어쩔 수 없다. 네. 이것도 결국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힘을 줄이는 정책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네. 우리도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한국은행이 물가에 가장 신경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중앙은행과 마찬가지인 거기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면 거의 모든 나라가 그 눈치를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은 권한이 예전보다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지금은 금리를 고려할 때 물가만 보는 게 아니고 고용 상황도 같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늘고 주는지도 함께 봐서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를 결정하는데 트럼프는 연준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고 일자리를 보고 경제 정책을 정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네.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연준은 우리가 미국 정부가 정해준 일만 해 이렇게 이제 줄일 걸로 현재 아젠다 47에 밝혀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모든 정부의 대통령들은 자신의 임기만 생각하면 돈을 막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제가 잘 돌고 세금도 잘 고치고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미국 정부도 그러고 싶은데 그걸 계속 못하게 막는 게 미국 연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정부가 돈을 그렇게 풀면은 물가 계속 올라 안 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는 연준의 권한을 줄이면 연준이 그런 잔소리 브레이크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분야에 마음껏 풀겠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돈 풀기 정책을 하겠다라는 걸 아젠다 47에 밝히고 있어서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본인 이제 집권 기간만 생각하고 돈을 더 네. 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하죠.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대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진 이유가 한국은행이 높였다기보다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이니까 한국은행이 억지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내는 대출 이자가 줄려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우리 한국은행도 안심하고 금리를 내리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만 생각하고 돈을 막 풀면 다시 물가 올라갈 거고요.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더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대출금리 더 올라가는 거고 사실 미국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우리 지갑 사정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고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을 해버리면 우리 금리가 내려갈 확률보다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높아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국제기구를 모두 탈퇴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IMF, OECD, 월드뱅크, 세계은행 전부 다 좌파 엘리트 집단이라고 방송에서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해체하는 게 목표고 해체하기 위해서 미국이 탈퇴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IMF나 OECD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미국이 탈퇴하면 그 국제기구가 힘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무늬만 국제기구로 남는 현실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포커스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동요 중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이란 노랫말의 동요가 있습니다. 100년 전쯤에 발표된 이 노래의 원제목은 집 보는 아기의 노래였는데요. 나중에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제목이 맴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모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맴맴이란 표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맴이 우는 소리 또는 고추와 달래가 나왔으니까 맵다란 뜻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맴맴은 제자리에 서서 뱅뱅 도는 장난을 뜻하는 맴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이 맴을 돌 때 부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뜻하는 부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몸을 뱅뱅 돈다는 뜻의 동사 맴돌다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죠.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넌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이렇습니다. 원래는 담배 먹고 맴맴이었는데요. 동요로는 가사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달래 먹고 맴맴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른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아이가 집을 지키다가 너무 심심해서 어른 흉내를 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표현한 동요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전북 익산과 순창, 고창 등에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10에서 80mm, 그중 충청도와 경북 북부는 많게는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낮까지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제주 34도, 대구 31도, 광주 29도, 강릉 28도, 서울과 부산 27도 등이 되겠고 높은 습도로 체감더위는 더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낙동강 수계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단계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경북 안동과 청송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 2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90여 건의 비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오늘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간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당 지도부가 후보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내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이르면 내일 연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등에게 했던 것처럼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유급휴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상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까지 6,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네, 주춤하던 장맛비가 다시 기세를 올리면서 곳곳에서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간밤에 경북과 충청에 물벼락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아침 옥천군 옥천읍에서는 비 상황을 살피러 나간 남편이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데 집 뒤편에 산이 무너져 내려 있다는 아내분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착기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지만 토사가 빗물에 계속 흘러내려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 지역에서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북 영양군 청암교 지점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폭우로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마을 4곳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총 33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한때 막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쯤 관련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출동해 고립된 주민 18명 가운데 7명을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나머지 주민 11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새벽 1시쯤 안동과 상주, 영양 등의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산사태 피해 지역 16개 마을 등의 사전 대피를 벌였고 현재 129세대 197명이 무사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권에서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넘치고 세종 소정면에 있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는 토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삼림청은 세종과 충남, 충북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리기도 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만 예상되는 비의 양도 충청과 경기 북부 모두 120mm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충청 지역에 영향을 줬던 정체전선이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까지 확대돼 많은 비를 뿌릴 예정이죠. 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늘 하루 최대 100mm,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20mm의 장대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잠시 남하하는 목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면 이번 주 내내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정체전선의 특성상 인접한 지역이라도 강수량과 강수 패턴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피해 없도록 만반의 대비 갖추셔야겠습니다. 네. 장마가 끝나려면 멀었는데요. 쏟아지는 비 때문에 채소값은 들썩이고 있다고요. 네, 쏟아지는 빗줄기에 상인들도 또 소비자들도 마음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은 잡히는가 싶더니 채소값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장마가 한창인 요즘 채소 가게 상인들은 더 고달픕니다. 숨 돌릴 새 없이 일을 해도 잎채소는 반나절 만에 시들고 물러져 반은 버리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네. 값은 오르고 비까지 쏟아지니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지는 요즘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적상추 상품 기준 소매 가격은 일주일 만에 17% 넘게 올랐고요. 한 달 전보다는 35%나 더 비싼데요. 쌈배추도 일주일 만에 26% 올랐고 평년보다 70% 넘게 비싼 당근도 6% 가까이 올라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값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단골을 놓칠까 재료를 아낄 수도 없는 식당 주인들도 울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껑충 뛴 식재료값과 에너지 비용, 임대료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치솟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3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데 사 먹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괴롭긴 마찬가지 같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달이면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가 끝나도 올해는 비와 폭염이 잦을 것이란 예보에 먹거리 물가는 내내 서민들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도 이달 인상에 나서죠. 네, 기름값부터 가스요금까지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이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대 24,300원 오르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매겨지게 되는데 7월부터 기준소득의 상한액이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처럼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정비례하지 않고 상한액 또 하한액을 두는 게 특징이죠. 이번 국민연금 인상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름값과 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다른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구간에 따라 일부 가입자에게만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먼저 상한액과 관련해선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서 월소득 590만 원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인상분도 반으로 줄어 매월 12,150원을 더 내면 되는 셈입니다. 하한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월 소득월액 기준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월 37만 원과 39만 원 사이가 인상 대상이 되고요. 새 하한액인 39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590만 원 사이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 소득 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신청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데요.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 이에 따라 연금당국은 이후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시청역 참사 유족들이 80만 원의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날벼락 희생도 참 억울한데 시청역 참사 유족들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가 사설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현장 수습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유족은 아니고 유족의 지인이라면서도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를 했다면서 사설 응급 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영수증을 들이미느냐고 물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처참해도 되느냐라고 썼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뜨거운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유족의 수습비를 선부담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과 사설업체를 이용했다면 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어떻게 사고를 당한 사람의 현장 수습 비용을 청구하느냐, 사고를 낸 사람에게 내라고 해야 맞다라고 말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설업체에서는 일을 한 것이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해자 보험사를 통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갔나 보니 사고 당시 소방은 응급 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따랐는데 이 때문에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고 하네요. 물론 절차라는 게 있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참담한 일을 겪은 유족들에게 충분히 슬퍼하고 마음을 다잡을 시간을 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속상할 뿐이네요.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비행 금지 구역에서 날리는 무허가 드론에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요. 네, 요즘 경찰관들 드론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 금지 구역과 공항 관제 권역에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데요. 그런데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단속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포착된 불법 드론 비행은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345건으로 늘면서 매년 평균 50%씩 치솟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모습을 담기 위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허가 드론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지역 경찰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서 안보과까지 총출동해야 한다는 건데요.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지만 대부분 안보 위협과는 거리가 멀어 경찰 행정력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태원이나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남산타워 등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 드론 명소로까지 통한다고 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이 있어 비행이 금지됐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 하루에만 2-3건씩 들어오는 신고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빼고 정작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될 정도로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외국인의 경우 처벌도 쉽지 않은 데다 법규도 잘 모르고 또 드론 신고 특성상 출동해보면 현장에서 이미 사라진 경우가 많고 추적을 통해 찾아내더라도 관광 일정에 따라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거나 출국해버리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팎에선 입국 시 사전 설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군사 안보 시설이 도심에 가까운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아름다운 우리 경관을 담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만 혹시라도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 드론 날리는 외국인 보신다면 슬쩍 옆구리 한번 찔러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5개월간 공석이던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자리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어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차기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미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장장 5달 만에 새 감독을 선임하게 됐는데 결국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게 됐습니다. 국내파 감독이 사령탑을 맡게 된 건 지난 2018년 신태용 감독 이후 6년 만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지휘하게 된 건 무려 10년 만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표팀을 맡아 한국 축구 사상 첫 동메달 쾌거를 이룬 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대표팀을 지휘했지만 조별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었죠.
홍 감독은 그 뒤 2017년부터 3년간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으면서 행정을 익혔고 2021년부터 울산 HD 감독을 맡아 2022-2023 시즌 2차례 K리그 1 우승을 이끌면서 지도자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간 후보 1순위로 꼽혀왔지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저 의사를 밝혔던 홍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마지막까지 검토하던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만나고 돌아온 5일 저녁 곧바로 홍 감독을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하루 동안 숙고한 뒤 승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은 오는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이 열리는 2027년 초까지 2년 6개월간 대표팀을 이끌게 되는데요. 다만 시즌 도중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인 울산 HD, 팬들은 일찌감치 홍 감독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부터 축구협회 근조화함과 시위 트럭을 보내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차기 감독을 선임했지만 축구협회가 5개월간 외국인 감독을 고집하다 K리그 혼란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그룹 에이티즈의 멤버 산이 최근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노라에서 개최된 돌체앤가바나 쇼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퍼지고 있는데요. 논란은 패션쇼를 관람 중이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사진을 보면 공교롭게도 산의 자리에만 방석이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달리 자리도 비좁아서 불편하게 낑겨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오해라고 해명했는데요. 방석은 본인이 그렇게 앉은 것이라면서 옆에 앉았던 분이 체격이 컸고 자신이 내성적이다 보니 좁은 곳에 붙어 앉는 게 죄송스러워 앞으로 살짝 나와 앉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해프닝에 그쳤다곤 하지만 이런 돌체앤가바나의 동양인 인종차별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6년 전 찢어진 눈이 강조된 아시아계 모델이 젓가락으로 피자를 찢는 광고를 공개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탈리아 음식을 우스꽝스럽게 먹는 듯한 영상에 뿔이 잔뜩 난 중국인들이 불매운동에 나서자 결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패션쇼까지 취소하기도 했고요. 또 이보다 앞서 2016년 공개한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 담겼는데 이 중 동양인 모델만 손으로 파스타를 먹는 모습을 연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느 때인데 이런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은 안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직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베스트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베스트셀러 1위부터 3위까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책들 중에서 화제성이 있는 책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그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신간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책들은 좀 신간이 아닌데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있고 네. 그래서 관련한 사연들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한번 3권 모아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인데요. 이 책은 작년 말에 출간된 책인데 올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작년 11월 정도에 책에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작년 말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2023년 베스트 자기가 꼽은 베스트 도서 몇 권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거기에 꼽힌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플루언서의 언급이 이런 책 흥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순위가 오른 책들 중에서 또 유독 사랑을 받은 게 바로 이 책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쓴 사람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목 그대로의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작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10년 정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출간된 직후에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에 대해서 책을 쓴다라고 하면 1년 이렇게 잠깐 관심을 가지고 무얼 해봤더니 좋더라. 뭐 운동해봤는데 1년 이런 책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10년 정도 일을 해보고 그 소회를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을 일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봄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저자가 원래는 뉴요커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주간지 문화 관련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잡지인데요. 그런 주간지의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뉴욕 한복판에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형이 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전력으로 달려와서 자기가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네. 죽음 앞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랑 같이 갔던 미술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술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이 다들 미술을 감상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됐고 미술관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미술관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미술관에는 전시실마다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작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네.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비원을 본 생각이 나서 자기도 경비원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버리고 이제 형의 죽음을 계기로 자기가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게 된 10년 동안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실 살면서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그런 때 자기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실천에 옮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뭘까요? 뭐 유명인이 추천한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명인이 추천한다고 해도 그게 초반에 잠깐 인기 있을 수는 있어도 꾸준하게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술관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관람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적이는 가운데서 그림을 감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경비원들은 개관 전에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전시실에서 혼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림하고 독대하는 경험을 한다는 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당연하게도 이제 미술관 관람객들의 이야기라든가 이제 그 곳에서 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미술관에 굉장히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저자가 점점 자신의 그 형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힘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 접하게 되는 특이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자였던 사람이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것도 굉장한 큰 변화잖아요. 그렇죠.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페인트공, 공조 전문가, 운반 전문가, 보존 전문가, 큐레이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경비원들만 해도 6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뉴요커에서 일을 하던 때에는 다들 사립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고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모여 있다가 그동안 자기가 만날 일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뭐 이민자 출신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릴 책은 리틀 라이프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보니까 2016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정말 좋은 일이었겠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원래부터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거든요. 이 책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25개 언론사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았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출간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책인데 한국에 이제 출간이 된 다음에는 사실상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책이 2권이에요. 그래서 두꺼워요. 그리고 이 책의 표지에는 알 수 없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찡그린 얼굴을 한 사람의 사진이 실려 있고 네. 그다음에 줄거리도 잘 요약을 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출간 직후에는 오히려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6월 들어서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 소설분의 1등까지 차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경우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언급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SNS에서 바이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SNS에서 바이럴 된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요즘에는 모든 콘텐츠가 다 숏폼으로 유통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 리뷰하는 것도 숏폼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숏폼으로 뭐 소설의 줄거리를 이야기한다, 책의 내용을 요약한다, 이게 한계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강한 감정을 뿜어내는 숏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리틀 라이프라고 하는 책의 숏폼 콘텐츠는 사람들이 그 책 표지가 특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책 표지처럼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엉엉 우는 사진,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은 사람들이 자기 후기인 거예요. 나 이거 봤더니 이래라고 하면서 정말 펑펑 우는 사진들, 정말 이럴 수가 없다라고 뭐 오열하는 사진들, 영상들 이런 것들이 후기로 올라오면서 대체 뭐길래 저래라는 호기심을 끌기 시작한 거죠. 그 흐름이 미국에서 먼저 있었고 미국에서의 그런 흐름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후기를 남기고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좋은 책이 결국은 긴 시간이 걸려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출판 관계자들에게는 희망편 같은 사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오열하는 영상이 많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예, 슬픈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당시 출간 당시에 작가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 남자의 이야기 속에 삶의 고통과 공포와 사랑 모두를 담아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사람의 남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윌럼, 멜컴, 제이비, 주드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등장인물은 주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주드는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잘생기기도 했고 성공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몸에 상처도 너무 많고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 친구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파헤쳐 나가는 게 이제 이 책의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주드라고 하는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담겨서 버려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굉장히 학대를 당해요. 수도원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10대 후반에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과는 삶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장기라고 하는 나이 동안에 10대 동안에 사실 굉장히 큰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이 주변 상황이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에 집중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과거의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산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타인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가 있잖아요. 그 자신, 비밀스러운 자신과 화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처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읽어나가기가 힘든데 어떤 시점이 되면 정말 오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난다는 게 그냥 좀 슬픈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공통분모를 갖게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오열할 수밖에 없는 느낌도 있고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표지가 이 책의 화제성에 큰 몫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뭐 사연이 있어요? 네, 이 표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사진작가인 피터 후자의 작품입니다. 이 한나 야나기야라 같은 경우는 작가 자신이 이 표지를 쓰겠다라고 일찍부터 염두에 두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찡그린 얼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 이 사진의 제목이 절정에 달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이런 제목의 사진이라고 하면 너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나? 이게 너무 쾌락에 잠겨있는 얼굴 같아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의 뜻이 강고해서 이제 이 책의 표지를 그 사진으로 쓰기로 했고 네. 한국판도 그 표지입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삶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책은 제목이 더 머니의 북이에요. 네. 이 지은이가 토스로 되어 있는데 토스는 인터넷 금융 서비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인터넷 금융 서비스에서 돈과 관련된 책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금융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에게 기초를 다지는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금융 분야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의 기초 상식을 일단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궁금증, 그러니까 금융이 궁금한 순간들, 그러니까 뭐 적금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어떻게 드는 게 효율적인가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100가지 정도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하는 구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글을 썼고 또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용어가 가끔씩 너무 어려워서 네. 나도 돈 좀 모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다가 용어 보다가 약간 질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어 기초 정리 같은 것들도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뭐 돈 벌기, 돈 모으기, 뭐 돈 불리기 이런 거에 관한 책들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많죠. 사랑받아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른 책들과 이 책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저는 이 책이 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을 다져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뭐 금융의 기본 그러면 얼마 모으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삶의 전반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구해서 살기도 해야 되고 회사 나가서 월급을 벌기도 해야 되고 번 돈이 있으면 모으기도 해야 되고 불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만약에 내가 나한테 맞는 그런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알아보고 싶다고 해도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이 책에 다루고 있는 다양한 필자들을 동원해서 책을 썼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의 저자가 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토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같은 게 잘 담긴 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돈에 대한 질문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돈을 벌고 모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쓸 돈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그쵸?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러면 이왕 쓸 거면 잘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튼데 쓰지 말고 돈을 잘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소비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 그다음에 1+1은 과연 이득일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쓰는 게 좋을까? 내 신용 점수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쓰면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도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돈 쓰는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왜 나는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행복한 사람은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걸 통해서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이 돈이라도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약이라고 하는 것도 절약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어떻게 만족하는가라는 게 전제되어야 진정한 절약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각박한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다. 네. 질문들을 보니까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든 자기 상황에 맞춰서 돈을 벌고 쓰고 불리는 방법을 다룬 책이라서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돈을 쓰는 혹은 모으는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대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돈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알아야 할 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적고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내가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는가를 차근차근 다루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책의 만듦새가 좀 예쁩니다. 예, 책이 판형도 좀 독특하고 제본도 독특하고 그리고 책을 봤을 때 일반 출판사에서 만든 책 같지가 않고 좀 뭔가 이거는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회사에서 만든 굿즈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책의 실물에도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제에 대해서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많이 보시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2030 좀 젊은 독자층에 많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2024년 상반기 베스트 3권을 알아봤는데요. 이 책들 읽으면서 남은 한 해의 절반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인데요.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커피만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교수님도 뜨거운 커피만 드세요? 네, 거의 그런 편이죠. 특히 뭐 카페나 집 실내에서 커피는 뜨겁게 마시죠. 뭐 아주 간혹 그 더운 여름에 이제 밖에서 뭐 커피를 즐길 때는 이제 뭐 아이스 커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죠. 생각해 보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찾는 얼죽아라는 표현은 있는데 많이 쓰는데 뭐 타서 죽어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뭐 그 반대말은 없어요. 없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한글 명칭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영어에는 혹시 그런 명칭이 있어요? 예, 영어에는 몇 가지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카페인 중독자를 뜻하는 카페인 어딕트,
이런 용어 가장 흔히 쓰이는 언어고요. 알코올 중독자를 의미하는 알코올릭에서 따온 커피홀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패셔니스타와 유사한 카페이니스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용어인 자바 정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 100년 전부터 많이 쓰였습니다. 정키는 원래 이제 마약 중독자를 의미하는데 뭐 영어권에서는 TV에 중독된 사람을 TV 정키, 뭐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여기에서 따왔죠. 자바 정키, 자바는 커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있는데 가장 뭐 재미있고 약간 속어긴 하지만 빈 헤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커피콩 그 빈으로 머리가 채워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한글로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뚜렷한 게 없어요. 이 커피 마니아라는 영어식 표현은 가끔 사용하지만 명확하게 콩글리시입니다. 영어권에서 쓴 단어는 아닙니다. 카페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공부하는 사람을 카공족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의미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방에 유행하던 1930년대 거의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신문에서 자주 사용했고요. 이 명칭은 19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신문에서 사용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글쎄요. 뭐 커피족, 가베족 뭐 이런 단어 아니에요? 예, 뭐 비슷하지만 정답은 아니고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100년 전부터 주당이라고 불러왔죠.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귀신 귀자를 붙여서 주귀라고 많이 불러왔습니다. 뭐 그렇다면 거의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혹시 중국식으로 뭐 커피 귀?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뭐 커피당? 예,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 예, 처음에는 커피를 뜻하는 그 한자어 가베에 물이 당자를 붙여서 가베당이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 커피당으로 널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제 가베당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칭하기 이전에 또 다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네. 1900년대 초반부터 판매하던 커피 상품에 가베당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때 당은 사탕 당자죠. 그러니까 사탕 속에 커피 가루를 넣어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뭐 알사탕, 뭐 눈가사탕 속에 커피 가루를 넣은 거죠. 이거를 물에 넣고 그냥 끓이면 달달한 커피가 되는 제품이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개화기를 배경으로 했던 유명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이 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약간 PPL이죠. 네. 이 제품은 실제로 신문 광고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 진곡에 지금의 그 충무를 이가했던 구옥 상전이라는 회사가 된 1901년도에 몇 차례 나온 황성신문 광고에도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는 가베당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커피를 넣은 사탕 얘기인 거죠? 아니면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 얘기인가요? 네, 사람들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 후반에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 이 가베당 얘기입니다. 이 1930년대 들어서 이제 다방이 우후죽순처럼 등장을 하고 커피가 꽤 대중화됩니다.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커피 애호가들이 등장했는데요. 1937년부터 신문에 가베당 혹은 커피당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죠. 신문 표현을 보면 그 이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단어로 느껴질 정도로 쉽게 사용합니다. 이 가베당이 신문에 등장한 37년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한 해죠. 처음에는 일본이 승승장구합니다. 이 커피당이라는 표현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이제 전쟁 분위기가 시작된 이 무렵이에요. 네. 37년 10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등장하는데요. 기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커피차가 수입 금지되리라는 풍문이 오래전부터 떠돌아다녀서 천하의 커피당은 공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수입 금지되리라는 추측으로 말미암아 벌써 커피값은 갑절이나 올라서 현재 믹스차 한 폰드에 1원 30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스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네. 당시에도 믹스 커피가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등장하는 그 믹스차는 우리가 아는 믹스 커피가 아니고 여러 나라 원두를 섞은 블렌딩 커피를 당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폰드는 이제 1파운드를 말하고요. 이 커피당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수입이 금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37년 10월 12일에 발표된 수입 금지
품목에 커피는 포함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커피당의 이마 주름이 메워지게 되었다. 뭐 그런 뉴스 보도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수입 금지 품목에 홍차는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일본이나 조선 땅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당시에 왜 커피 수입을 금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전쟁이죠. 예, 일제가 31년에 이제 만주를 침략하고 이듬해 괴뢰 정권이 이제 만주국을 세우는데요. 이런 침략 전쟁으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자 1933년에는 일본이 아예 국제연맹에서 탈퇴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자 서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확 나빠지죠. 당연히 커피가 죄송합니다. 커피나 설탕과 같은 그 물품들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자신들이 벌인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고 전쟁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절약해야 할 필요도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하나둘씩 이제 금지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커피도 수입 금지를 고려했지만 문제는 이제 커피의 경우 국내 생산이 전혀 안 되고 또 완전한 대체 음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을 바로 금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문이었죠. 커피 수입이 금지된다는 소문 자체가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 당들에게는 공포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커피 가격은 오르고 언제 커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우울한 분위기가 아주 크게 느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 커피 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많았어요? 네, 우리의 짐작보다는 아주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1937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요. 이날 신문에 커피 차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의 첫 번째 글이 실렸는데요. 신문 그 반면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긴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호박빛깔 물결에 씻혀지는 시름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네. 이 기사의 첫 문장은 조선 가정에서도 커피차를 마실 줄 알고 커피 당이 상당히 많은 이때로 시작합니다. 커피 당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이어서 이제 현재 당시 요코하마 세관 창고에는 5만 가만이나 되는 브라질 커피차가 들어와 있고 한편으로는 브라질 정부에서 일본 전국의 커피 당을 위하여 무료로 마셔달라는 커피가 1만 가만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가 6만 가마니 정도 들어와 있었던 시절입니다. 커피 한 가마니에 60kg이니까 6만 가마니면 3만 6천 kg이거든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네. 360만 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죠. 이 기사는 이제 커피의 긍정적인 효능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이런 흥미로운 문장까지 덧붙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얼치기 커피당이 있으나 이 사람은 흥분의 감수성이 많은 체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과민으로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잠을 못 이룬다는 사람을 신경과민 환자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커피당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기사였습니다. 커피를 좀 과장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했네요. 그러면 이 연재문의 두 번째 기사가 12월 1일에 실렸는데요. 더 심합니다. 제목이 도취의 선경에 인도하는 야릇한 향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취시켜서 신선의 경지로 인도하는 커피라는 뜻이죠. 이 기사에는 커피의 효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임상 치료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첫째는 무서운 전염병의 장티푸스 환자에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블랙커피를 커다란 컵으로 한 잔씩 먹였더니 치료의 목적을 단시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둘째 사례는 위독한 환자에게 시험 삼아 커피차를 마시게 하였더니 혈색이 좋아져서 기사회생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대단한 임상 실험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따라하면 안 되십니다. 네. 물론 서양에서 들어온 소식이었죠. 이어서 이 기사는 커피의 빛깔, 향, 맛 그리고 마신 후의 기분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커피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긍정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후반의 전쟁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사로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중일 전쟁 직후였던 37년 말까지는 커피 수입도 가능했고 그리고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것이 뭐 37년 12월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이었어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이제 잔인하게 학살하는 만행을 벌이는 등 이제 일본인들이 기고만장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38년부터는 중국의 저항이 이제 커지고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위해서 물자를 절약하고 뭐 커피 소비는 당연히 억제되고 그런 시기가 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커피 당에게는 매우 우울한 시절이 시작되는데요. 커피나 다방과 관련해서도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들이요? 네네. 몇 가지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애국일 소동입니다. 애국일이요? 그건 네. 뭐예요?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미남이 그 조선 총독이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지정합니다. 이날 하루만은 음주나 가물을 피하고 전쟁을 벌이는 군인들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방이나 카페는 아예 이날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뭐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1939년에는 애국일을 좀 더 이제 기억하기 쉽게 매월 1일로 바꿉니다. 그렇지만 역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명동에 있던 77 카페에서 일하던 그 일본인 그 웨이트리스 2명이 애국일인 8월 1일에 손님들과 외출을 해서 이튿날인 8월 2일에 돌아온 것이 경찰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으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을 만나서 온양온천에 갔습니다. 다녀온 거죠. 어찌 됐을까요? 이 다방이 과료 즉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냥 벌금 받고 끝났어요? 네네. 영업 정지되거나 취소된 건 아니고요. 네, 그게 상식일 텐데 일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다방이나 카페 등 요식업소에서의 세금 수입이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뭐 외래품인 커피 소비 억제 운동을 벌이는 척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 다방 영업 허가는 계속 내주는 뭐 그런 식이었죠. 이를테면 1939년 8월 9일에는 금강산 비로봉 가장 높은 곳입니다. 꼭대기에 돌과 나무로 50평가량 되는 다방을 준공했습니다. 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강산의 집선봉과 조양폭포에도 가을 안에 다방이 준공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매일신보 39년 8월 10일자 보도예요. 이 등산객들의 희망을 빙자해서 비로봉 꼭대기에 다방을 세운 주체는 일제가 만든 금강산 협회였습니다. 이 금강산 협회는 1930년 8월 조선 총독부가 금강산에 제반 시설을 갖추고자 이제 일본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일제의 욕심이 반영된 다방 영업의 무차별 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방이나 카페에서 걷는 세금으로 전쟁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뭐 일본은 이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며 중국을 넘어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시키죠. 그럴수록 전쟁 비용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짓을 합니다. 조선인들의 하루하루 생활은 점점 이제 힘들어져 갔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1938년 4월 1일부터 진화 사변 특별세 이 하나로 교통세라는 걸 도입을 해요. 네. 열차, 뭐 버스, 연락선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일신보는 이를 보도하면서 발에도 세금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1939년 3월에 경성부에서는 지금의 서울시죠. 쓰레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신기한 세금이었습니다. 이러다 1941년 12월 1일기에 유흥음식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심지어는 기생의 화대에 18 그러니까 100%의 세금을 부과를 하죠. 카페 웨이트리스의 팁에도 3할의 세금을 붙였습니다. 네. 이후 세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됩니다. 1944년부터는 다방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130%의 세금을 붙였거든요. 커피 가격이 1.3배가 세금이었던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요정의 음식에는 18, 100%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왜 다방 커피에는 130%를 부과하고 요정 음식에는 이보다 조금 적은 100%의 세금을 부과했을까요? 커피의 소비를 좀 억제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의도는 다방은 주로 조선인이 이용하고 요정은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을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약간 민족 차별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제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이외에도 커피당을 우울하게 한 일들이 더 있었어요. 네, 많죠. 194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영국, 네덜란드, 이제 미국 등과 일본의 관계가 아주 나빠집니다. 일본이 중국을 지나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격하면서 영국, 네덜란드와 충돌을 하고 호주, 남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로 진출하면서 미국과도 대립을 하죠. 일본에서 배영 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카페나 다방 이름에서 영어를 못 쓰게 하죠. 적성국의 언어라는 이유였죠. 경성역 그 맞은편에 있던 음악다방 돌체가 경성다방으로 이름이 바뀐 게 1942년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경찰이 좀 무식해서 벌인 일이죠. 왜냐하면 돌체는 자기들 편이었던 이탈리아 말이었거든요. 영어가 아니라. 당시 심지어는 오렌지, 뭐 주스, 치즈, 바나나, 카페 그리고 커피 같은 외국어 자체를 못 쓰게 했죠. 그래서 1944년경부터는 신문에서 커피나 카페라는 단어도 사라집니다. 당시 끽다점이나 카페에 갈 때 젓가락을 들고 가야 했던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 들고 가요? 왜요? 네네. 일제시대의 카페나 끽다점에서는 이제 커피와 함께 음식을 팔았습니다. 44년 6월에 음식점과 식당의 영업법이 발표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성 시내의 카페를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 갈 때 젓가락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음식을 팔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카페나 음식점에서 내놓던 나무젓가락을 못 내놓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젓가락을 만드는 나무를 아껴서 전쟁용 배를 만들겠다는 발상이었죠. 그리고 젓가락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운반하는 장비나 연료를 전쟁에 사용한다는 것도 이유였고요.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연결되던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책들보다 이제 더 커피당을 우울하게 했던 것은 역시 대용 커피 권장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대용 커피. 서양인들은 왜 치커리 커피를 많이 네네. 마셨다는 얘기 해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일제시대는 대용 커피를 뭘 마셨어요? 네, 뭐 중일 전쟁이 본격화된 38년부터 일제는 대용 커피를 권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38년 5월에 동아일보에서는 대용 커피 소개 기사를 3회에 걸쳐 연재할 정도였습니다. 1회에서는 평시에도 대용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이제 무화과, 대맥, 낙화생, 대두 등이 적합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대맥은 보리고 낙화생은 땅콩이죠. 네. 2회 기사에서는 현미 커피를 권장하고 3회에서는 맥주 양조용 메가를 또 제안했습니다. 41년에는 대용 커피를 생산하는 공장을 원산에 세웠는데요. 1년에 5천 가마, 어마어마하죠. 5천 가마의 대두, 콩을 가공해서 커피를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재배했던 백화 뿌리를 또 볶아서 대용 커피도 만들기도 했죠. 커피를 팔던 다방의 분위기도 엉망이었겠어요.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낭만 같은 거는 사라졌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다방에서는 반드시 있었던 것이 커피와 음악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일제는 일하는 시간에는 음악을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다방에서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5시까지는 음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시 이후에 아무 음악이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적대국인 영국, 뭐 미국, 프랑스 등에서 만든 레코드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적대국 출신 음악가가 작곡한 음악이나 연주한 음악도 못 듣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방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음악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 작곡인지 누구 연주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마담이나 웨이트리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잘못 알고 음악을 들었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거든요. 안전하게 음악을 들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음악을 공부해야겠죠. 네, 뭐 쉽지는 않죠. 쉬운 방법은 레코드판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판을 들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무식했으니까 A라는 경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틀고 나서 B라는 경찰이 와서 그게 적성국, 뭐 영국 음악이다 그러면 또 벌금을 냈습니다. 뭐 쉽게 음악을 틀 수 없는 시절이 이 시절이었었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